루소 보겠습니다. 루소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루소는 자연 상태를 그죠? 어떻게 보느냐? 자, 이 루소의 사상이 가장 혁명가다운 사상입니다. 이게 지극히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랬습니다. 루소는 자연 상태를 초기 자연 상태, 후기 자연 상태 나누는데요. 초기의 자연 상태는 자유와 평등이에요. 굉장히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어떤 그 잉여 생산물 차이,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뭐 사냥 나와가지고 그죠? 사슴 한 마리 잡으면은 다 먹는 게 아니다 그지? 그럼 뭐 일부는 먹고 일부는 놔두갈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잉여 생산물이죠. 그래서 점차 잉여 생산물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A라는 사람은 잉여 생산이 별로 없고 B라는 그 원시인은 잉여 생산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래서 부자 가난자가 생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지극히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였는데 경제적인 불평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불평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 경제적인 불평등이 뭐로 바뀌느냐? 정치적인 어떤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게 성격이 좀 바뀝니다. 달리 말하면 돈이 많으면 힘이 생긴다 이야기죠, 그죠? 우리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소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루소는 이 자연 상태로 이는 싫다는 거죠. 돌아가자. 못 돌아가잖아. 이미 사회는 바뀌어버렸는데 못 돌아가지. 이 자연은 이미 바뀌어버렸는데 못 돌아가. 그래서 이 초기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자. 계약을 통해서. 그래서 사회계약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사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게 키워드가 일반의지죠. 일반의지. 자유평등 그것도 중요한 단어고요. 일반의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국가를 만든 목적은 이 초기의 자유롭고 평등한 이 상태 자체를 말 그대로 제도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거야. 아까 홉스 같은 경우 뭐였어? 홉스 같은 경우 국가를 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그죠? 로크는요 자연권자 재산권 이런 걸 보존받기 위해서. 그런데 루소는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보장받잖아요. 국가를 통해서 그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국가로 우리가 일반 의지를 구현한다. 이러면 일반 의지를 구현한다. 국가라는 존재는 일반 의지 구현한다. 일반 의지가 뭔데? 이 일반 의지란 말은 이 사적 의지와는 다른 말입니다. 그죠? 이 사적 의지란 말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국가. 그런 국가를 만들어서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키워드 일반의지. 이분의 요 사상 자체가 나중에 우리 프랑스 혁명의 가치가 되죠. 프랑스 혁명 우리가 자유와 평등을 내걸고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에 그게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루소고. 정작 루소는 프랑스 혁명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혁명 직전에 죽었는데 저번에 말했듯이 평생을 도망다녔다는 얘기죠. 그 당시 귀족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굉장히 이빠른 소리 잘하니까 되게 싫어했어요. 그때 아이러니카리도 루소가 도망다닐 때 숨겨준 사람은 자기를 잡으러 다녔던 그 남자들의 부인들이 숨겨졌어요. 귀족 부인들이 숨겨지고 그는 보살펴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죽었는데 어떤 간에 굉장히 평온하였습니다. 자식들은 다 제대로 못 키웠겠죠. 그래서 고아원에 자식은 고아원에 있고 어쨌든 그랬던 사람. 자유평등 한번 봅시다. 자, 루소 성선설. 인간의 본질은 착하다 봐서 성선설을 받습니다. 다음에요. 자연 상태 보세요. 최초의 자연 상태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상태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점차 사유재산이 증가하면서 이런 말 보이죠? 자, 그래서 자연권 보시면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말이 이때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회계약의 목적 보세요. 이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의 사상도 또 유명한 게 하나가 주권 양도 불가론입니다. 자, 이분은 주권 양도 불가론자고요. 그리고 이분은 직접 민주주의자입니다. 요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주권이라는 것은 양도할 수 없다. 주권은
여기 표현이 약간씩 다르죠. 아까 홉스는 뭐였습니까? 자연권을 전부 양도하자. 로크는 자연권을 일부 양도하자. 이분은요, 주권은 양도하면 안 된다. 예, 주권은 양도하면 안 된다. 주권은 양도하면 안 된다. 그래 봤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우리 이 홉스 같은 경우는 전부 양도하죠. 그 전부 안에는 주권도 다른 사람, 주권 다 들어가는데, 이분은 안 돼. 안 돼. 주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이 직접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된 게, 이게 대리란 말과 대표란 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깊숙하게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을 또는 대통령을 국민의 대리로 보느냐, 국민의 대표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대표로 본단 말은 여러분, 이는 국회를 만약에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건 어떤 의미냐. 얘는 독자적 판단권을 준다냐. 독자적인 판단권을 부여한단 말이고요. 판단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판단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차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 원전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있다, 그죠? 국회가 만약에 그에 관계된 의사결정한다 할 때, 국회를 국민의 대표로 본다면은, 전체 국민이 다 원전은 하지 말자라고 말해도 국회는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르면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리란 말은 뭔가니까 독자적인 판단권이 없어요. 유권자들이 원하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체 국민이 탈원전을 지지하면은 자기들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원전이 좋다 하더라도 탈원전을 해야 된다. 그게 대리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봅니다만은, 우리 간접민주주의는 국회를 어떻게 하느냐, 대표기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소는 대표기관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본다면은 대표를 보는. 그래서 이게 이런 말이에요. 직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직접민주주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직접민주주의. 자, 그래서 46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고요. 주권 양도 불가능 봤죠? 그거 봤고요. 그래서 거기에 네 번째 줄 보시면 끝에 여러분 일반 의지라는 단어가 보이죠? 일반 의지 착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뒤에 또 조금 더 있네요. 루소는 여러분, 루소는 특징이 여러분, 그게 직접민주주의 때 보이죠? 직접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권력 분립을 부정한다 이런 말 해봅시다. 왜냐면 이게 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표현하겠는데요. 루소는 여러분 권력 분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좌측에 보세요. 로크 같은 경우는 이권 분리 논자입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했죠. 권력 분립 관련해서는 로크는 이권 분리 논자입니다. 그런데 루소는 그는 권력 분립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권력 분립을 부정했단 말이 반대했단 말이 아니라 언급하지 않았어. 일단 그저 부정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밑에 또 보시고요. 오른쪽에 여러분 469페이지 대리와 대표에 나잖아요.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 대리로 볼 때와 대표로 볼 때 차이점인데, 루소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표로 보지 않고 그냥 대리로 보는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죠. 까지. 그래서 오늘 사회계약론에 보시면 도움거래 사회계약론에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거기에 홉스의 여러분 절대국가 첫 번째 리바이든 넣어줘. 리바이든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리바이든 그죠? 여러분이 옛날처럼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절대국가를 이거죠. 홉스가 얘기할 때 홉스의 사상에서는 이 만인의 투쟁 상태를 일부에 한 큐에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 국가는 굉장히 강력한 존재가 되겠죠. 그죠? 허약한 존재면 안 돼. 그래서 그 강력한 존재인 국가를 상징적으로 리바이든 이렇게 말합니다. 리바이든. 이거 괴물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괴물인데 그는 괴수같이 이렇게 힘이 세야 된다.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바이든 넣으면 홉스를 떼올려야 돼요. 그렇게. 리바이든. 자, 넘기겠습니다. 또 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인학습 한번 볼까요? 471페이지 확인학습.
가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많은 투쟁 상태도 있고 리바이든 홉스죠. 이번에 나는 여러분 거기에 신탁이라는 단어 보이고 그다음에 정부를 재구성할 수 이게 이제 저항권이니까 로커겠지. 다는요 자유평등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둘째 줄 끝에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이게 주권 양도 불가로운 제일 끝에 마지막에 대표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관계를 대표 관계를 안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본다면 그냥 단순한 대리이지 대표는 아니다 이렇게 본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이렇게 끌어냅니다. 루소입니다. 루소. 2번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통치자에 대한 복종에 비판적이었던 여러분 가는 지금 홉스니까 홉스는 무조건 복종하라 그랬죠. 비판할 수 없어요. 3번에 보면 정치 권력의 절대성 이게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정치 권력 절대성 저항하지 말라는 거죠.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다의 주장자는 직접민주주의 그죠. 이게 루소는 직접민주주의 맞습니다. 이 세 분의 사상가는 다 공통적으로 사회 계약론자들이죠. 국가 권력의 원천이 계약이라 계약. 구성원들의 계약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국가 권력은 국민에게 뿔 두고 있다 이렇게 뭐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자 넘겨보겠습니다. 뒤에 뭐 OX는 여기서는 크게 안 보겠습니다. 안 보고요. 바로 여러분 민주주의 유형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정치 형태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란 말을 쓸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쓰여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치 형태예요. 정치 형태란 말은 누가 의사결정권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의사결정권자이냐. 의사결정권자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냐 1인 소수냐 다수냐 이거죠. 이게 민주주의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사결정권자가 대다수 우리 공동체 구성일 때 그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혼자가 누굽니까? 이게 군주죠. 군주. 왕이다. 왕정체제고요. 혼자, 지원자. 왕정체제. 군주체제. 군주제. 민주가 아니라 민이 주인이 아니라 군이 주인이라는 거죠. 왕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민이 주인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 소수가 이게 뭐 과두정 또는 뭐 귀족정 이런 거죠. 귀족정인데 이놈이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원래 교재다시피 영어 민주주의란 말의 영어 디마크로시란 말 자체가 데모스크라토스라는 그 말했어요. 데모스크라토스라는 말이 다수가 통치한다. 다수가 지배한다. 그 어원에 가장 충실한 게 정치 형태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정치 형태의 민주주의다. 동그라미 1번에 뭐가 있습니까? 다수가 지배한다. 다수가 지배한다. 그 말만 알면 되겠습니다. 다수가 지배한다. 그 동그라미 2번에 피지배자가 지배한다. 그죠? 피지배자가 지배한대요. 피지배자라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 자죠. 그 다스림을 받는 자가 지배한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자치죠. 자치. 우리가 스스로 자치한다. 자치제도. 그죠? 이게 내가 나를 통치하니까 내가 피지배자고 피지배자는 내가 스스로 나를 통치한다. 내가 스스로 계획자고 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란 말. 원래 이런 말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밑에 양가로 2번에 사회 구성 원리입니다. 요거 나중에 우리 압니다만 시민혁명을 일으킵니다. 시민들이 시민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왕정체를 무너뜨리죠. 무너뜨리고 나서 새로운 국가는 어떤 원리에 따라 건설할까? 민주주의 한번 해보자. 그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 사회 구성 원리입니다. 세 번째가 생활 양식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민주적인 가치를 구현하자는 거죠. 생활 양식에서 민주주의. 뭐 그렇게 말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이념으로서 민주주의 이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그러면은 이런 가치를 추구한다 그런 말이죠. 그게 뭔데? 뭐 자유평등 이런 말입니다. 자유평등입니다. 그 오른쪽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서 여러분 타이틀만 쭉 보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민주주의 이념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유와 평등.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부터 나와야 되겠죠. 인간의 존엄성. 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사상이 곧 또 미연에 있는 천부인권 사상이죠. 천부인권 사상입니다. 천부인권. 천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말이 놓은 이유는 이거죠. 왕권 신수대요.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야. 너희들 내 말 따라. 이게 왕권 시술이지, 그지? 그랬더니 시민들이 뭐랬습니까? 니네들만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니?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니네들과 우리랑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면서 혁명을 일으키잖아, 그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도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명의 사상. 자, 됐고요. 밑에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는 이제 넘겨보시면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이거는 여러분, 간섭받지 않는 거죠. 원래 간섭받지 않는 건데, 자유란 말이 이것보다는 좀 더 다른 거 또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자유였어요. 이거는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줄만 끊겠습니다. 소극적 자유는 여러분, 세 줄 끝에 일어났죠. 소극적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로서 자유권이라는 단어 보이죠? 자유권 형태 보이는. 근데 적극적 자유는 반대로요. 국가한테 뭔가 요구하는 게 국가의 자유와 국가에 의한 자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셋째 줄 앞부분에 참정권이라는 단어 보이죠? 참정권, 그지? 국가에 의한 자유는 사회권 보이죠? 그죠? 참정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는 사회권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평등입니다. 평등. 평등은 여러분, 또 평등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밑 아래쪽에 박스 보겠습니다. 절대적 평등, 또 하나는 상대적 평등이었습니다. 절대적 평등은 이거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거야.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 절대적 평등. 근데 상대적 평등은 뭐냐? 차이를 인정하는 게, 차이를 인정하는 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등은 어떤 말인데 두 가지 다 씁니다. 어떨 때는 절대적으로, 어떨 때는 상대적으로 씁니다. 사례를 하나 기억하면 되겠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할 때는 뭐냐? 주로 여러분,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절대적 평등을 얘기합니다. 근데 투표권은 평등해야 된다 말은 뭐냐? 모든 사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투표권을 똑같이 준다. 차이를 인정하면 안 돼. 그런 말이고요. 근데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은 평등해야 된다 말할 때는 그 세금 평등이라는 말은 부자는 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낸다. 그런 말로 평등이라고 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례 하나 기억하세요. 선거권, 피선거권. 상대적 평등 뭐가 있습니까? 누진세, 그죠? 누진세. 이렇게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페이지 또 넘겨보시면 여러분, 자유와 평등의 관계는 뭐죠? 이것도 가끔씩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은 여러분, 가끔씩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자유를 좀 강조하면은 평등의 가치 좀 깨질 수 있고요. 평등의 가치를 좀 강조하면은 자유가 조금 침해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소득 재분배 같은 걸 강조하자, 그죠? 소득 재분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강조하는 소득 때문에 이거잖아. 우리가 좀 고소득층의 어떤 자산을 좀 가져와 가지고 저소득에게 분배해 주는 거죠. 그거는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평등은 좀 보호될 수 있으나 일단 그 개인이 가지는 재산권이 침해당하잖아요, 그죠? 그 재산권 그런 게 자유권의 내용들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양대가 조금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 손을 들어주냐? 자유의 손을 들어주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평등의 손을 들으면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사회적인 가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많이 강조한다. 달리 말하면은 평등을 대단히 강조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은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구별해놔서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거는 사회민주주의지 사회주의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그 사회민주주의다. 자, 오른쪽에 이제 요 부분이 지금부터 민주주의 기본 원리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어떤 우리가 어떤 이 체제를 구성할 때, 민주주의라는 어떤 체제를 우리가 구상할 때 사상가들이 있었겠죠. 그 디자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을 지을 때 디자인 설계하듯이, 그죠? 어떤 민주주의라는 어떤 하나의 이 체제를 만들 때 그 사상가들이 우리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했다, 그죠? 그때 몇 가지 컨셉이 있어요. 컨셉.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집을 지을 때도 우리가 컨셉을 잡고 집을 짓듯이, 그지? 어떤 체제를 허물며 국가나 또는 체제를 만들 때도 당연히 기초적인 어떤 컨셉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컨셉이 뭐냐?
우리가 주인이라는 컨셉입니다. 그게 이제 국민주권주의로 등장하죠. 우리가 주인이야. 니네가 주인이 아니고, 왕 네가 주인이 아니고, 대통령 네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고? 우리가 주인이라는 그 사상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주의입니다. 국민주권주의가 여러분 옛날부터 국민주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까 이런 홉스 같은 분들은 홉스는 군주주권론자예요. 군주주권론자. 그런데 이제 국민주권론자는 이게 그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이 군주주권론자들은 퇴망하고 사라지고 그 이후에 이제 국민주권자들이 등장했겠죠. 그래서 군주주권론은 뭐 절대 군주주의 행성에 기여했다. 그 다음에 국민주권론자는 이제 시민혁명 관련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오케이. 두 번째 컨셉이 뭐냐? 입헌주의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거 시민혁명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중세죠. 그죠? 중세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은 고대, 그죠? 고대가 있었고 중세였습니다. 근대로 넘어 지금 우리가 현대죠. 그죠? 지금 이제 현대입니다. 현대인데, 중세와 근대의 요 중간에 중세가 근대로 바뀐 어떤 계기가 됐던 게 시민혁명입니다. 시민혁명이에요. 그죠? 그 시민들, 이때 말하는 시민은 부르주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하는 우리 시민들이 아니고 부르주아 계급들이에요. 유상 계급들입니다. 이 부르주아 계급들이 혁명을 일으켰는데요. 중세는 여러분 알다시피 왕이 있어요. 그죠? 왕이 통제, 왕. 그리고 중세 중후반대는 절대 왕정입니다. 절대 왕자. 절대 군주제예요. 왕이 무한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이런 왕이 중세 초반부터 왕이 힘이 세지는 않았습니다.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던 처음에는 힘이 별로 없었는데 나중에 힘이 세지고 이렇게 세지고 절대 군주제. 이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일만 보더라도 과간이 아니자, 그지? 하면은 이때는 진짜 과간이 아니겠지, 그죠? 지 마음대로 했겠죠, 그지? 그래서 이런 어떤 체제에서 우리가 이 시민들, 상인 계급들이 시민이 되잖아요, 그죠? 얘들이 이제 시민이 되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체제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이 상인 계급이 시민이 되어서 혁명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국가, 근대국가를 만듭니다. 새로운 근대국가를 만들면서, 그죠? 다 타도하고, 우리 국가를 어떻게 만들까, 그죠? 첫 번째 우리가 뭐죠?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 그게 뭡니까? 국민 주권 사상을 먼저 올렸다는 거죠. 두 번째가요, 입헌주의입니다. 입헌주의. 입헌이라는 게 뭔가 이게 입헌이라는 게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의 입헌 기초에서 헌법이라는 체제 하에서 국가를 좀 만들어보자, 그죠? 옛날에는 이런 생각 없었지, 그지? 그래서 헌법이라고 하면 다른 이거 국가 권력도 다르게 표현하면 국가 권력, 이때 여러분 왕은 여러분 법이 이때도 법은 있었겠지. 그러나 그 왕은 그 법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지?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국가 권력도 헌법 질서 안에 있다. 이런 사상이 들어있다는 거죠. 입헌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입헌주의 한번 볼까요? 헌법에 따라 국가가 조직되고 행사되어야만 한다는 원리라는 거죠. 모든 권력 체계가 어디에 들어야 된다고? 헌법 안에 있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놓으니까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권력 분립입니다. 권력 분립은 여러분 이거죠. 또 마찬가지예요. 이 과거같이 이렇게 왕은 지금 아까 무한 권력을 행사했던 거죠. 그래서 이는 어떤 이 무한 권력자가 다시 나타나면 안 돼. 그래서 이 왕이 행사했던 권력을 쪼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다고? 법을 만들고 그걸 집행하고, 그죠? 집행하고 처벌하는 거, 사법. 그래서 이 왕은 이 세 가지 권력을 행사하던데 이 세 가지 권력을 어떻게 해요? 딱 쪼개가지고 이전에는 이거를 왕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니는 국회는 이걸 가져. 정부 니는 요거 가져. 법원은 이거. 그렇게 해서 국가 권력을 서로 쪼개서 다른 국가기관에 맡기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이게 견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력 분립의 본질은 권력을 쪼갠다. 분리하고 플러스 서로 견제. 왜냐면 그냥 단순히 쪼개만 놓으면은 이거 언제든지 합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서로 싸우게, 견제하게. 그래야 누가 편합니까? 우리가 편한 거야, 우리가. 왜? 다시는 우리를 괴롭힐 일이 줄어들겠지. 자, 그래서 권력 분립 보겠습니다.
권력을 분산시켜 견제하게 한다. 궁극적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국가 권력을 믿을 수 없다는 거지. 불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분의 사상가가 등장하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로크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로크다, 그지? 로크는 국가 권력을 몇 개로 나눴는가? 이권 분리론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권력 중에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나눴어요. 입법권과 집행권만 생각했습니다. 그 로크의 사상에서 아직 사법권은 안 나옵니다. 입법권과 집행권 두 가지만 있더라. 그래서 이권 분리론이라고 하고, 그럼 이 입법권과 집행권 중에서 입법권은 국회한테 줍니다. 그리고요, 집행권은 누구한테 줬냐? 왕한테 줘요, 왕한테. 그래서 이 로크는 여러분, 로크는 이분은 입헌 군주제입니다. 입헌 군주제. 왕은 있는데 이 왕이 어떤 왕입니까? 입헌 헌법 질서 아래에 있는 왕이야. 이게 오늘날 지금 우리 영국이죠. 영국이 지금 오늘날 영국은 영국은 지금 군주제 국가죠, 그죠? 지금 우리 한 70년 동안 왕위에 계신 엘리자베스 여왕, 제일 불쌍한 사람 안 사겠죠? 그 아들, 찰스. 우와, 왕자로만 지금 한 60년 동안 왕자로만 있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다 왕자로 죽을 것 같아. 그지? 맘마가 좀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면 안 돼? 그 할머니가 너무 그냥 아들 한번 왕위 시켜주고, 그지? 지금 왕자가, 찰스가 너무 나이가 많아고 아마 하면은 누구야, 찰스의 아들 있죠? 요번에 장가간 친구지. 그 친구가 아마 왕 되겠죠. 그럴 것 같은. 어쨌든 간에, 현재 영국 체제가 입헌군주인데, 이 영국 입헌군주 제도와 의원내각제입니다. 의원내각제. 지금 우리는 영국은 입헌체제에서는 입헌군주고, 정권체는 의원내각제인데, 이것의 원형이 됐던 게 그러니까 로크의 이 사상입니다. 로크 이 사상이 이제 모태가 돼서 형성됐다는 이야기죠. 그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는 그러면은, 혹시나, 입법권은 국회에 줬고, 집행권은 왕한테 줬습니다. 그럼, 이거, 어느 게 힘이 셀까요? 로크의 사상에서는 얘가 우위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권 우위의, 영국의 정부 체제는 입법권 우위, 따르면 의회가 힘이 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세요. 거기 니은에 보시면은 입법권 우위의 의원내각제 발전에 영향을 줬다. 그죠? 지금 이게 딱 현재의 영국입니다. 영국.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와 달리 몽테스키는 여러분, 이분은 상권 분리론을 주장했죠. 우리가 말하는 사법권이 등장합니다. 사법권. 그지? 사법권. 그지? 세 가지야. 근데 이와 달리 여러분, 로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열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 몽테스키는 이 세 가지가 우열이 없는 대등한 관계야. 대등한 관계. 이게 그럼 어디에 영향을 줬느냐?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의 정부 형태가 아주 바로 영향을 줬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넣어줘. 미연에 미국 대통령 중심제, 미국의 대통령 중심에 영향을 줬다. 까지. 자, 그래서 밑에 우리나라 권력 분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헌법을 좀 공부했기 때문에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죠? 일단 여러분, 1번부는 뭡니까? 입법부가,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입법부와 정부, 사법부가 분리해놨는데, 요게 화살표는 뭔가,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서로 싸우게 하는 장치라는 거죠. 1번은 뭡니까?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장치예요. 국회가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 뭡니까? 탄핵 소추권, 그죠? 탄핵 심판권이 아니죠. 탄핵 심판은 누가 합니까? 그거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고, 탄핵 소추,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은 탄핵 소추권, 그죠? 소추권. 그리고 국정감사조사권. 그리고 국무총리 잘라라라고 건의권. 국무총리 해임 건의권. 요구권이 아닙니다. 요구권이 아니고 건의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정부가, 거꾸로 가면 정부가 의회를 통제하는 장치.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산은 심의표.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정부의, 한 해 예산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 편성권. 편성권은 정부야. 국회는 뭘 합니까? 그걸 심의하죠.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편성해 오면은 그거를 심의는 누가 합니까? 그걸 국회가 하는 것이죠. 그죠? 예산안 편성권. 그 다음에 두 번째, 3번 여러분. 입법부가,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거예요. 탄핵 소추. 여러분, 법관도 탄핵 소추 대상입니다. 법관도 탄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법원이 국회를 통제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뭐예요? 위헌법률 심판권이 아니고 뭐요? 위헌법률 심판 재청권. 맞죠? 뭐죠? 재청권. 재청권입니다. 심사권이 아니죠, 그죠? 심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지, 그지? 항상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법원이 정부를 견제하는 거. 명령, 위헌 명령 규칙 처분 심사. 바로 심사권이죠, 심사권. 요거는 바로 심사권입니다. 명령 규칙은 바로 심사합니다. 그 정도 볼까요? 요즘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페이지 넘겨서. 자, 482페이지 민주주의 유형을 좀 볼까요? 직접 간접입니다. 이런 민주주의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대부분의 국가는 민주주의가 국민들이 직접 의사결정하지 않죠. 다 누구를 내세웁니까? 국회의원 내세우지, 그지? 그게 뭔가요? 간접민주주의.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간접민주주의다, 간접이다, 또는 뭡니까? 대신 의논케 한다, 대의제, 그죠? 또는 이는 또 우리가 우리 신분권이 대부분 다 국회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의회주의라 그러죠. 의회주의. 다시 이 세 가지 다 같은 말입니다. 간접민주주의, 대의제, 의회주의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대표자를 내세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대표자들이 다 의회에 있으니까 의회주의입니다. 대신 의논케 한다, 간접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여건상 이걸 할 수밖에 없으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가 원형적으로는 원래 출발점은 직접이었습니다, 그죠? 직접 민주주의. 즉 공동체 구성원이 주요 의사를 직접 했다는 거죠. 지금은 현대는 그게 힘들지만 또 요즘은 또 가능해졌어요. 우리 클릭, 그죠? 클릭.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어떤 의사결정할 때 옛날에는 투표를 했지만 지금은 꼭 투표를 줄 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팝팝 딱 튀어나올 거죠. 클릭하면 되잖아, 그지? 지금 오히려 또 기술 수준이 좋아져가지고 직접이 가능해지긴 됐어요. 그러나 원래 출발점이 이겼다는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죠. 오른쪽에 박스 한번 볼까요? 이런 박스만 보면 되겠죠. 직접민주주의는 직접 의사결정한다. 장점은 뭐냐? 여기 여러분 주인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얘기까지, 그죠? 주인이 스스로 결정하니까 우리가 보통 신분권을 내세우면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인의 생각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게 그럴 가능성이 없지.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점, 장점의 두 번째 점에 시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또 바로 첫 번째 보시면요.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이런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이게 아까 우리 정치 형태적 민주주의죠. 이게 자치입니다, 자치. 자치 원리에 가장 충실한 게, 다르게 말하면은 자치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게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정도 의미는 꼭 기억하시고요. 오른쪽에 간접민주주의입니다. 간접민주주의는 그렇죠. 대표를 선출하는 거죠. 대표가 등장하지. 대리가 등장하는 게 대표가 등장합니다. 그죠? 대표가 등장하는데 장점은 뭡니까? 대규모 정치 공동체 맞죠? 우리 요즘같이 이렇게 정치 공동체가 무지 커질 때는 못하잖아, 그죠? 직접 못하니까 간섭한다, 그지? 그 이야기다. 아무래도 두 번째는 정책 결정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 대표자들은 좀 전문가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거죠. 단점 뭐겠습니까? 요 신부름꾼들이 지들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많죠. 이게 의사를 왜곡한다는 거죠. 주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가능성이 많더라. 자, 그래서 현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현대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은 인정하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전 민주주의를 가미하죠. 이게 이제 우리 혼합체제입니다, 오늘날. 그럼 이 가미하고 뭐가 있는데,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죠? 그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기도 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페이지 넘겨보시면 484페이지. 이는 단점 민주제를 단점을 보완하는 장치가 나오죠. 첫 번째는 국민투표제도입니다. 국민투표는 뭡니까?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직접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지. 우리 헌법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퍼런덤. 우리는 국민투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퍼런덤이에요. 이 레퍼런덤은 우리 헌법에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레퍼런덤은 헌법상 제도화된 거야. 헌법에 뭐가 있다고요? 국민 투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첫째 줄에 헌법상 제도되어 있다. 우리 헌법은 뭐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 그죠? 하나는 뭡니까? 헌법 개정할 때. 헌법 개정할 때는 꼭 국민 직접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통령이 부의하는 주요한 정책이죠. 근데 원전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사드 수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 혼자 결정하지 말고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플레비사이트입니다. 플레비사이트 요거는 헌법상 제도화된 게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거죠. 국민 투표를 할 수는 있는데 헌법상 근거 없이 한다 이거죠. 보통 신인투표입니다. 신인투표. 신인투표라는 게 이게 보통 군인들이 쿠데타를 이렇게 나왔어요. 쿠데타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이후에 자기들의 어떤 그 정당성을 좀 인정받고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이 플레비사이트입니다. 일종의 신인 투표입니다. 이거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개념 알면 돼요. 여러분들 일단 레퍼런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국민투표하고 밑에 빈 공간에다가 주민투표 써놓읍시다. 주민투표. 우리는 국민투표도 있고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민투표도 있고, 우리는 국민투표도 있고 주민투표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있어요. 국민은 국민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고, 주민은 뭡니까? 주민의 지위에서. 이건 지자체를 전제하는 거죠, 그죠? 두 개 다, 이제 우리는 두 개 다 있다는 거죠? 써놓으세요. 요거 써놓으세요. 주민투표 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발안제가 있어요.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어떤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우죠. 우리 현재는 없어요. 현재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없다. 그러나 주민발안제는 있습니다. 주민발안제 있다. 두째 줄 끝에 주민발안제 보이죠? 있다. 세 번째, 국민소환제입니다. 요거는요, 선출직 공무원을 쫓아내는 게 이게 국민소환제입니다. 선출직 국민들이 직접 뽑았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뽑았어요. 국민이 내 손으로 뽑았다는 얘기지. 내 손으로 뽑았는데 저놈이 잘못한다. 니 나가.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국민소환. 그래서 여러분, 이 국민소환제는 임명직 공무원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뭐요? 선거직. 내가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잘못하고 있네. 니 나가. 이게 국민소환제도 우리 현재 없어요. 우리 현재 없어. 근데 뭐는 있냐? 주민소환제는 있죠. 꼭 기억하세요. 주민소환제 있다. 다음에 네 번째, 지자체도 여러분, 지방자치제도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적인 어떤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어떤 일들은 지자체 자체 해결하는 거죠. 일종의, 또 이런 걸 본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에는 전자민주주의. 이게 아까 그러잖아. 클릭해서 우리가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인터넷 같은 이런 전자 기술이 발전한 것 자체가, 상황이 좀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빨리 알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지자방자치제 종류를 보시면은, 요거도 시험에 나왔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 이게 말 그대로 일종의 광역지자체입니다. 광역지자체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게요. 시, 군, 구, 요게 뭡니까? 요게 기초예요. 기초. 그걸 써놓으세요. 거기다. 기초자치. 시, 군, 구, 이게 시, 군, 구, 요게요. 기초자치단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시랑 요 군을 잘 보셔야 되겠죠. 이게 시험이 나왔죠. 그죠? 이 시는 여러분, 자그만 시예요. 우리 인천시는 광역시잖아요. 그죠? 우리 이 자체가 광역자치단체고, 근데 우리 인천 남동구, 그러면 요게 기초자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구는 어떤 구냐?
기초 자치단체인 구는 요거는 광역 내에 있는 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강남구라든지 뭐 서초구 또는 뭐 우리 남동구, 인천 남동구 이런 것들이 이 자치구죠. 그죠? 그런데 요 시는 여러분, 이건 자그마한 시야. 근데 뭐 김해시 또는 아니면 이게 뭐 이게 밑에 있는 뭐 뭐라 인천 밑에 무슨 시지 이게 안성시 안성 뭐 요런 이런 시들이 보통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예요. 여기 시험이 나왔죠? 우리 시험이는 건 분당구지. 분당구. 우리 분당구는 성남시 안에 분당구가 있습니다. 성남시 자체가 요게 기초예요. 기초. 이거는 행정 자체다. 그래서 여러분 분당구 구청장과 이 남동구 구청장 어떻게 다른데 이거는 성남시장이 임명하고 요거는 주민들이 뽑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여기 시험 나왔죠. 여기 시험이 나왔습니다. 다음 밑에 여러분 권한에 보시면은 조례 규칙 요거만 보겠습니다. 조례 규칙은 여러분 조례 규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인데 조례는 보통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이고요. 규칙은 지자체장이 만드는 법입니다. 두 개 다 법이다. 다 법이에요. 법. 오케이. 아래쪽에 여러분 지자체 구성 보세요. 단체장은 여러분 지자체장은 임기가 4년입니다. 그리고 3번까지 가능해요. 3번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박원순 씨인데 3번 지금 요번에 또 하면 3번인데 요번에 올까 말까 하면 관심사가 그러잖아요. 그죠? 3번까지는 가능해요. 3번까지는 가능해요. 4년입니다. 까지. 그다음 밑에 의원 요게 중요한데 첫 줄 끝에 요게 기초의회 기초의회 끝에 보세요. 여러분 시, 군, 구, 의회 여기 기초의죠. 중선구 소수에서 딱 줄 거예요. 요거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오는 이제 선거 때는 오니까 그때 보시고 일단 줄만 꺼나. 자, 페이지 넘겨서 법령 몇 가지 체크하고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여러분 법령이 뭐 주민수환 아까 우리 봤죠, 그죠? 오른쪽에 그 487페이지에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보세요. 조례의 제정 개폐 이게 주민발안제입니다. 아까 우리 말한 주민발안제입니다. 요런 식의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구한다는 이야기지. 이게 주민발안제입니다. 네, 그 넘겨가겠습니다. 자, 이런 페이지 넘겨서 다수제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까지 좀 보겠습니다. 요즘은 가끔씩 이 지문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다수제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가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요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수제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이거는 우리 14년도에 들어왔나? 사회 들어왔죠. 그때 1회 때 이게 사실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나왔던 문제인데요. 요즘도 가끔씩 지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단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 체제를 구상할 때, 그죠? 사상가들이 있었겠죠. 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지? 그리고 우리가 보자, 디자인 한다 그래. 우리가 보통 디자인 한다 표현을. 디자인할 때 크게 두 흐름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뭐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거죠. 숫자가 많은 쪽의 의사를 따르도록 하자. 그게 다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다수의 힘이 관철되는 쪽으로 민주주의를 한번 구상해보자 했던 한 패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던 게 다수제 민주주의입니다. 이와 달리 결과적으로는요, 상대방을 설득하고 어떤 합의를 유도하고 이런 쪽에 민주는 그렇게 한번 구상해보자. 그렇게 여기서는 그냥 쪽수 많은 그냥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합의를 유도하고 이런 쪽에 관심을 그런 쪽으로 우리가 민주당 운영해보자 했던 게 그게 합의제 민주주의입니다. 요렇게 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수제 민주를 영국식 민주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요렇게 했던 게 이게 보통
영국 이외의 대부분의 그 유럽 대륙 국가들 있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거 뭐 대륙식 또는 유럽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럽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대표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여기서 여러분 다수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수결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할 때 우리가 국민들이 대표를 뽑을 때 어떻게 뽑느냐? 말 그대로 다수 대표제가 됩니다. 다수 대표제. 이런 우리가 선거 공부했잖아요, 그죠? 다수 대표제는 뭐였습니까? 한 표라도 많은 어떤 사람을 뽑아주는 거예요. 쪽수 많은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합의를 강조하면은 대표를 뽑을 때 다수 대표라는 게 이거는 비례대표제로 요렇게 이게 제도 자체가 이렇게 구현된다는 이야기죠. 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세요. 여러분 488페이지에 일단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가 있는데요. 다수제 민주주의는 선거제도 보세요. 다수 대표제입니다. 이게 핵심 다수 대표제. 1등만 뽑는다는 거지. 다수 대표제입니다. 그지? 그래서 정당 체계도 양당제로 보통 유도가 되고요. 오른쪽에 합의제 민주주의는 비례대표제로 보통 되고 그래서 정당 체계는 다당제로 그렇게 됩니다. 요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그 정도 보고요. 오른쪽에 그 참고에 수기민주주의까지 한번 볼까요? 하는 김에 좀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이 수기민주주의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하나 있어요. 이거 진짜 세계사적으로 그죠? 진짜 그 아주 의미 있는 그 사건이 우리나라에 발생했어요. 완전 그죠? 신골이 뭐 5, 6호인게 그죠?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 수기단이 시민 수기단이라고 했죠? 숙의단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개월 동안 토론하고 그죠? 정부가 관련 부처들이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정보의 바탕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합의를 도출했다 그죠? 그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그 합의대로 정부에 국회에 제안했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이게 수기민주주의입니다. 그 헌법학계에서는 우리 수기민주주의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뭐 기득권들이 원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뭐 잘 안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정말 잘했다는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수기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수기민주주의는 여러분 이때까지의 그 일반적인 그게 우리 현재의 그 의사결정 구조 보면은 그냥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쑥덕쑥덕 하잖아, 그죠? 그에 대한 반론이 이게. 다수결, 일종의 다수결 민주주의에 대한 반론이에요. 이 다수결 민주주의 자체가 너무 다수의 힘만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전혀 관계 없는 사람 같이 되죠, 그지? 그래서 이 폐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 시민사회에서 충분한 공론의 장, 이번에 아주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이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그 안에서 우리 시민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어떤 결론을 내자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국회에 제안하면은 그대로 우리가 법안이 제시되는,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래서 이 과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과정. 공론, 의사 합의하는 과정을 중시하자는 거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지. 그러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핵심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개념에 결과 중심적이다. 결과 중심적인 기존의 대의제와 달리 시민사회의 공론의 장에서 논쟁을 통해서 공론을 형성하는 그 과정 그 자체, 공적 이성 있는 걸 대단히 중시한다는 거죠. 까지. 밑에 이제 사례 보시면은 뭐 2000년대 초반에 캐나다에서는 이런 시행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 이제 우리나라가 아주 화끈하게 한번 했다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자, 뒤에 OX 한번 볼까요? 5번. 사회적 기본권 여러분 국가에 의한 자이죠. 이거 나중에 우리 헌법할 때 다시 하니까 그때 하면 될까요? 7번. 정치능력에서는 여러분 똑같이 하라 그랬죠? 산술적 평등이게 이제 절대적 평등입니다. 14번요.
과거 이권 불린 거는 영국식 의원내각제라 그랬죠. 영국의 인간지였습니다. 16번요. 위헌법률 심사 재청권이야. 오케이. 18번요. 헌법상 제도가 된 게 레퍼런덤이죠. 레퍼런덤 그지. 24번 볼까요? 다수대표제는 다수민주는 다수대표제, 합의제는 비례대표제지. 25번 볼까요? 요게 이제 수기민주입니다. 일종의 수기민주입니다. 26번요. 그렇죠. 특별시나 광역시 안에 있는 구가 자치구입니다. 그죠? 오케이. 그거 맞는 말,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까지 하고 잠시 끊을까요?